안녕하세요. 순정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광주 고을에 강씨 가문이 있었으니 그 가문은 대대로 포목과 약재를 다루어 삼남의 이름을 떨쳤다. 가주 강진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조의 낭청을 지낸 뒤 향리로 돌아와 상단을 일으켰다. 그는 사심없이 이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오가며 교유하였고 한양의 유기전 상인들조차 그의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숙였다. 강씨 가문의 저택은 광주 고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였다. 푸른 기와는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가 미음자 형태로 둘러싸인 그 집은 마치 작은 궁궐과도 같았다. 안채 마당에는 백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봄이면 그 꽃이 피어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웠다. 장독대에는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었고 갓 담근 간장은 햇빛을 받으며 검붉은 빛을 띠었다. 부뚜막에서는 아침마다 하인들이 불을 지폈고 그 연기가 지붕 위로 피어올라 하늘로 흩어졌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집안의 속사정은 평온하지 못하였다. 강진호에게는 본처 소생의 외아들 강우가 있었다. 오는 하늘을 뜻하는 글자라 그 이름에는 아버지의 큰 기대가 담겨 있었다. 강우는 15 나이에 이미 천자문을 외우고 사서삼경을 읽었으며 상가의 법도를 익혀 장부를 다루는 솜씨가 능하였다. 그의 이마는 넓고 윤택하였으며 눈빛은 맑고 안정되어 있었다. 관상을 보는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하였다. 저 아이는 장차 크게 될 상이옵니다. 이마가 넓으니 총명하고 눈빛이 맑으니 성품이 온화하며 코가 고드니 재물운이 있나이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가혹한 법이었다. 강우의 어머니는 그가 5살 되던 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으로 만든 매화 놀이개를 강우의 손에 쥐어주며 말하였다. 우야, 이것은 내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니라. 이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느니라. 너도 그러하여라. 어떤 시련이 와도 꺾이지 말고 꽃을 피워라. 어린 강우는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으되 그 놀이개만은 소중히 간직하였다. 그는 그것을 품에 넣고 다녔고 밤이면 혼자 꺼내어 응시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 강진호는 재혼을 하였다. 새로 들어온 계모 해숙은 서자 출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양반이었으나 어머니는 첩이었으므로 해숙은 평생 양반 사회에서 천대를 받았다. 혼례 때 신랑 집에서 얕잡아 보는 눈빛을 받았고 시집살이를 하며 본처 자식들에게 구박을 당하였다. 그런 한이 쌓이고 쌓여 해숙은 자신의 자식만큼은 절대 그런 서름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해숙은 강씨 가문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정수라 하였다. 정은 바르다는 뜻이여 수는 뛰어나다는 뜻이었으되 그 아이는 이름과 달리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방탕하였다. 해숙은 정수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녀는 강진호 앞에서는 현숙한 아내를 연기하였으되 뒤에서는 강우를 모함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대감마님, 우 도련님께서 어젯밤 주막에 가셨다 하옵니다. 기생을 끼고 술을 마셨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저는 그날 약방에 가서 어머님의 제삿날에 쓸 향을 구하였사옵니다. 입 다물거라. 내 말은 듣지 않겠다. 내가 주막에 갔다는 증인이 셋이나 있느니라. 강진호는 해숙의 눈물 어린 호소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본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인해 해숙에게 더욱 잘해주려 했었다. 그 과정에서 강우의 해명은 귓전에도 닿지 않았다. 해숙은 교활하였다. 그녀는 강우가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고 은밀히 하인을 매수하여 은자 3,000냥을 빼돌렸다. 그리고는 장부를 조작하여 마치 강우가 그 돈을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 증거는 완벽하였다. 장부에는 강우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은자를 보관하던 창고의 열쇠는 강우의 방에서 발견되었다. 강진호는 경노하였다. 이놈, 가문의 재산을 축내고도 변명을 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장부를 맡겼는데 내가 이렇게 배신을 하느냐. 아버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이옵니다. 모함.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모함이냐.
내가 도장을 찍은 장부가 여기 있고 열쇠가 내 방에서 나왔느니라. 아버님, 그것은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더는 듣지 않겠다. 강진호는 탁자를 내리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하였다. 해숙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대감마님, 오 도련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나이이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강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요.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요. 내 목숨은 살려주되 이 땅에서 내 그림자조차 보지 않으리라. 그날 밤 강우는 삼배옷 한 벌에 집신 한 켤레만 걸치고 집을 나섰다. 하인들은 그를 서북 국경 넘어 사막 교역로로 끌고 갔다. 그곳은 도적과 맹수가 들끓는 죽음의 땅이었다. 강우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안채의 매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으되 꽃은 이미 시들어 떨어지고 있었다. 계모해숙은 문 너머에서 싸늘히 웃었고 이복 동생 정수는 형의 등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형님, 편히 가시오. 이제 이 가문은 제 것이오. 형님께서 애써 일군 재산, 제가 잘 쓰겠나이다. 강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은매와 놀이개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사막의 모래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람은 차가웠고 모래는 그의 발목을 물어뜯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불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 가문이 무릎 꿇을 만큼 거대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날 이 모든 것을 갚으리라.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은 차갑게 빛났다. 강우는 그 달을 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우야,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느니라. 너도 그러하여라. 그는 놀이개를 더욱 꽉 쥐었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세월은 흘러 15년이 지났다. 강씨 가문은 여전히 광주 고을에서 가장 화려한 저택을 자랑하였다. 기와는 푸른 빛으로 빛났고 안채의 장독대에는 갓 담근 간장이 햇빛을 받으며 번들거렸다. 사랑채에는 비싼 족자가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연못과 정자가 새로 지어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번영하는 가문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였다. 해숙은 이제 가주 부인의 자리에 완전히 올라 권세를 휘둘렀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옷을 걸치고 손에는 금팔찌를 차고 머리에는 비취 비녀를 꽂았다. 매일 밤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기생들을 불러 모았고 사치품을 사들이는데 거액을 탕진하였다. 정수는 더욱 심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도박판에 출입하였고 사채업자들과 얽혀 가문의 재산을 물쓰듯 써버렸다. 장터의 보부상들은 수군거렸다. 강씨 가문이 예전 같지 않다더군. 그러게 말이오.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으로는 빚더미에 앉았다 하오. 정수 도련님이 도박으로 잃은 돈만 해도 수천 양이라던데. 쯧쯧 가문이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겠소. 강진호는 늙었다. 그는 이제 60이 넘어 관직에서도 물러나 집안에만 머물렸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구부정하였다. 그는 매일 저녁 혼자 사랑채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15년 전 쫓아낸 아들을 떠올렸다. 술잔을 기울이며 늙은 눈가에 눈물을 흘렸다. 우야,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비가 미안하구나. 아비가 잘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아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가문의 명예가 그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해숙과 정수가 가문을 좀먹고 있었으되 그는 그것을 막을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 무렵 광주 관아에는 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가을거지가 끝날 무렵이었다. 장터에는 보부상들이 모여들었고 주막에는 나그네들이 가득하였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서역에서 온거상이 한양으로 들어온다더라.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한양의 유기전 상인들도 그를 두려워한다 하오. 정말이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오?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오.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중원의 비단과 차값이 오르내린다 하오. 이름이 무엇이더냐?
김도승이라 하더이다. 본디 서역 출신인데 10년 전부터 중원에서 장사를 시작하여 지금은 천하를 주무른다 하오. 그 소문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강씨 가문의 귀에도 들어갔다. 해숙은 눈을 반짝이며 정수를 불렀다. 정수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거상과 교류하여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내가 나서거라. 어머님, 염려 마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겠나이다. 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하면 우리 가문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것이옵니다. 해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 김도승이라는 자가 바로 15년 전 이 가문에서 쫓겨난 강우였음을, 그리고 그가 돌아온 목적이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임을. 안채의 매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이제 늙어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였다. 가지는 시들었고 잎은 노랗게 변하였다. 마치 이 가문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하였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광주 고을의 객주에 한 남자가 도착하였다. 그는 서역풍에 두터운 두루마기를 걸치고 얼굴에는 짙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머리에는 호피로 만든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옥으로 장식한 띠를 차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으되 그가 내뿜는 기운은 어떤 양반보다도 당당하였다. 그는 객주 주인에게 은자 10량을 던지며 물었다. 객주 주인장,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저택은 어디요? 주인은 은자를 주워들며 황급히 대답하였다. 아, 그야 당연히 강씨 가문이옵니다. 대대로 부를 일군 명문이지요. 저택도 크고 재산도 많고 관청과도 가깝사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서리가 서려 있었다. 그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주인에게 건네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 가문의 정가를 전하시오. 김도승이라는 자가 찾아뵙고 싶다고. 서역에서 온 상인이라 하시오. 주인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명함에는 철혈상단주 김도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주인은 그 글자를 보며 속으로 감탄하였다. 철혈상단이라 소문으로만 듣던 그 상단의 주인이 이 고을까지 오다니. 사흘 뒤 강씨 가문의 사랑채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해숙은 최고급 연분홍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비취 비녀와 금빛 댕기를 꽂았다.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연지를 칠하였다. 정수는 푸른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진호는 늙은 몸을 이끌고 상석에 앉았으되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하였다. 사랑채 안은 붉은 등잔불로 가득 차 있었고 기생들이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다. 상 위에는 각종 음식이 차려졌다. 잡곡밥, 김치, 장아찌, 젓갈, 나물 그리고 제철 생선과 육류가 풍성하게 놓여 있었다. 김도승이 들어섰다. 그는 느긋한 걸음으로 사랑채를 가로지르며 강씨 가문의 내부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벽에 걸린 족자, 마루 아래 장독대, 심지어 하인들의 옷차림까지 세밀히 관찰하였다. 그는 15년 전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의 치욕과 분노가 아직도 가슴 속에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어서 오시옵소서, 김도승 나리. 저희 가문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며 눈빛으로 김도승을 훑어보았다. 그의 옷차림과 패물을 보며 속으로 재산을 가늠하였다. 김도승은 공손히 예를 갖추며 자리에 앉았다. 과찬이십니다, 부인마님. 소인은 다만 이 고을의 명망 있는 가문과 인연을 맺고자 할 뿐이옵니다. 허허, 그 말씀 감사하오. 그런데 김나리께서는 어찌하여 이 먼 고을까지 오셨소? 진호의 물음에 김도승은 잠시 침묵하였다. 그는 천천히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하였으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소인은 본디 서역에서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중원의 모든 비단과 차를 다루는 상단을 이끌고 있사옵니다. 한양의 유기전 상인들과도 거래하고 관청에도 물품을 납품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상단이 커질수록 믿을 만한 동업자가 필요하옵기에 이 고을의 강씨 가문을 찾아온 것이옵니다.
오호, 그렇다면 우리 가문과 손을 잡고 싶다는 말씀이시오? 정수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묻어 있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입가에는 침이 고였다. 김도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옵니다. 다만 소인은 먼저 이 가문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사옵니다. 진정으로 소인과 손을 잡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그저 재물만 탐하시는지 알고 싶사옵니다. 시험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저희 가문은 대대로 신의를 중시하였사옵니다. 해숙이 급히 끼어들었다. 김도승은 천천히 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문서는 정갈하게 쓰여 있었고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들으니 이 가문께서 근래 재정이 어렵다 하시더이다.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이 5천 양이 넘는다던데 사실이옵니까? 순간 해숙과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호는 눈을 내리깔았다. 김도승은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였으되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이 숨어 있었다. 염려 마시옵소서. 소인은 이 가문을 비웃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옵니다. 이 문서는 소인이 준비한 무이자 대출 계약서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사옵니다. 5천 양을 빌려드리되 이자는 받지 않겠나이다. 다만 1년 안에 갚아주시면 되옵니다. 해숙은 눈을 반짝이며 문서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몰랐고 정수 또한 탐욕에 눈이 멀어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무시하였다. 계약서의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읽지 않았다. 아니, 읽었다 하여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해숙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감사옵니다, 김나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저희 가문은 1년 안에 반드시 빚을 갚을 것이옵니다. 은혜라니요. 소인은 다만 이 가문과 오래도록 인연을 맺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날 밤 김도승은 강씨 가문의 행랑채에 머물렀다. 그는 혼자 등잔불 아래 앉아 품에서 음매와 놀이개를 꺼내 응시하였다. 15년 전 어머니가 남긴 그 놀이개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놀이개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옵니다. 이 가문이 저에게 준 고통을 100배로 돌려주겠나이다. 그들이 저를 사막으로 내몰았듯이 저도 그들을 나락으로 밀어넣겠나이다. 등잔불은 흔들렸고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렸다. 김도승은 눈을 감고 1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막의 모래바람, 목마름,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공포. 그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리고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 후 2달 동안 김도승은 강씨 가문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매일 가문을 드나들며 해숙과 정수의 환심을 샀다. 그는 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 한 사람당 은자 10냥씩을 주며 그들의 입을 열게 하였다. 주인마님, 해숙 부인께서 지난 달에만 사치품에 쓴 돈이 300냥이 넘사옵니다. 잘하였다. 더 자세히 알려다오. 부인께서는 매일 밤 주막에 가서 비싼 술을 마시옵니다. 그리고 정수 도련님은 도박판에 출입하여 지난 1년 동안 잃은 돈이 1000냥이 넘사옵니다. 김도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에게 은자 10냥을 더 주었다. 더 있느냐? 있사옵니다. 15년 전 강우 도련님께서 쫓겨나실 때 사용된 위조 장부가 아직 해숙 부인의 방에 숨겨져 있사옵니다. 부인께서는 그것을 태우지 못하고 보관하고 계시옵니다. 아마도 언젠가 필요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사옵니다. 김도승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장부를 손에 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잘하였다. 이것을 바꿔라. 그는 하인에게 은자 50냥을 주었다. 하인은 황급히 그것을 받아 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다. 김도승은 또한 관청의 고위 관료들과 교류하며 권력 기반을 다졌다. 그는 광주 관찰사를 찾아가 은자 1000냥을 바치며 말하였다. 딸이, 소인은 앞으로 이 고을에서 큰 사업을 펼칠 생각이옵니다. 딸이께서 도와주신다면 소인은 관청에 매년 세금을 많이 바치겠나이다. 관찰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나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오. 좋소, 내가 도와주리다. 김도승은 또한 형조의 낭청에게도 뇌물을 바쳤다.
이제 그는 한마디 말만으로도 강씨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였다.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어떻게 그들을 무릎 꿇릴지. 그 무렵 해숙은 김도승의 영악함을 눈치채기 시작하였다. 그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가문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밤 해숙은 정수를 불러 은밀히 말하였다. 정수야, 저 김도승이라는 차가 수상하다. 그를 조사해 보거라. 어머님, 그분은 우리 가문의 은인이 아니옵니까? 왜 의심하시나이까? 조용히 하거라. 어미의 감이 틀린 적이 없느니라.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마치 우리를 삼킬 듯한 느낌이 든다. 혹시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밀히 자객을 고용하였다. 자객은 밤마다 김도승의 행적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였다. 김도승이 묵고 있는 객주의 방에서 15년 전 강우가 입었던 낡은 삼배옷 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강우 도련님의 옷이 아니옵니까? 어찌하여 김도승의 방에 이것이 있는 것이옵니까? 자객은 황급히 해숙에게 보고하러 갔다. 그러나 그는 가는 도중에 김도승이 미리 심어둔 부하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자객을 포박한 뒤 그의 몸에서 위조된 흉기를 발견하였다며 관청에 신고하였다. 그리고 해숙 부인이 김도승을 해치려 했다는 허위 증거를 제출하였다. 관청은 발칵 뒤집혔다. 관찰사는 김도승의 뇌물을 받은 터라 즉시 해숙을 소환하여 신문하였다. 해숙 부인 그대가 김도승 나리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가 있어. 무슨 변명이 있어?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저는 다만 그 사람을 조사하려 했을 뿐이옵니다. 조사? 그대가 고용한 자객이 흉기를 들고 김도승 나리의 숙소에 침입하였어. 증거가 명백하오. 해숙은 절망하였다. 그녀는 황급히 남편 진호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진호는 침묵하였다. 그는 15년 전 강우를 쫓아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해숙을 바라보며 낮게 말하였다. 부인, 나는 이제 늙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오. 여보, 어찌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우리 가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옵니까? 알고 있어. 그러나 이미 늦었어. 우리는 15년 전 큰 죄를 지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오. 진호는 고개를 돌렸다. 해숙은 그의 등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강씨 가문의 사랑채는 죽은 듯이 조용하였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기와 위에 하얀 눈이 쌓여갔다.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렸고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김도승은 혼자 방에 앉아 은매와 놀이개를 쥐고 있었다. 그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15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난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돌아왔는지.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고요하였다. 안채의 매화나무는 눈에 덮여 있었고 그 가지는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하였다. 겨울이 깊어졌다. 광주 고을에는 눈이 그치지 않고 내렸고 강씨 가문의 기와 위에도 두툼한 눈이 쌓여갔다. 사랑채의 처마에서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마당의 연못은 얼어붙어 있었다. 하인들은 부뚜막에 불을 지피며 몸을 녹였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얼음에 갇혀 있었다. 김도승은 여전히 강씨 가문을 드나들며 그들의 신뢰를 쌓아갔다. 그는 정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섣달 초하루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등잔불은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도승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꺼냈다. 도련님, 소인이 최근 서역에서 대단한 사업 기회를 발견하였사옵니다. 비단과 향료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중원에 팔면 수익이 10배는 될 것이옵니다. 정수의 눈이 반짝였다. 10배라니.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물론이옵니다. 소인이 이미 서역의 상인들과 계약을 맺었고 물품도 준비되어 있사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도련님께서 가문의 핵심 자산인 땅 문서와 상당권을 담보로 잡아주신다면 소인이 책임지고 사업을 성공시키겠나이다. 1년 안에 수익을 돌려드리겠나이다. 정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재물에 눈이 멀어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무시하였다. 그는 아버지 몰래 땅 문서와 상단권을 김도승에게 넘겼고 김도승은 그것을 철저히 법적으로 보호받는 형태로 보관하였다.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거나 기한 내에 담보물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은 채권자의 영구적 소유가 된다. 정수는 그것을 읽지 않았다. 그는 다만 10배의 수익만을 꿈꾸었다. 김도승은 계약서를 받아들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한편 해숙이 보낸 자객은 김도승의 정체를 추적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였다. 김도승이 묵고 있는 객주의 방에서 15년 전 강우가 입었던 낡은 삼배옷 조각과 함께 음매와 놀이개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자객은 그 놀이개를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15년 전 강우가 쫓겨나던 날 그 놀이개를 품에 넣고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강우 도련님의 놀이개가 아니옵니까? 그렇다면 김도승은 자객은 황급히 해숙에게 보고하러 갔으나 도중에 김도승이 미리 심어둔 부하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자객을 포박한 뒤 그의 몸에서 위조된 흉기와 독약을 발견하였다며 관청에 신고하였다. 그리고 해숙 부인이 김도승을 암살하려 했다는 허위 증거를 제출하였다.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었고 관찰사는 즉시 해숙을 소환하였다. 관청의 신문실은 차가웠다. 벽에는 형구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관찰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해숙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하였다. 해숙 부인 그대가 김도승 나리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가 있어. 무슨 변명이 있어?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저는 다만 그 사람을 조사하려 했을 뿐이옵니다. 조사? 그대가 고용한 자객이 흉기와 독약을 들고 김도승 나리의 숙소에 침입하였어. 증거가 명백하오. 그대는 관청을 기만하려 하는가? 나리, 그것은 함정이옵니다. 김도승은 저희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자옵니다. 그는 15년 전 입 다물거라.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냐? 그대는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어. 해숙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관찰사는 이미 김도승의 편이었고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으나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해숙은 절망하였다. 그녀는 황급히 남편 진호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진호는 침묵하였다. 그는 해숙을 찾아온 뒤 사랑채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해숙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여보,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김도승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사옵니다. 관청에 가서 진실을 밝혀주시옵소서. 진호는 술잔을 내려놓고 해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공허하였고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부인, 나는 이제 늙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요. 여보, 어찌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우리 가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옵니까? 알고 있어. 그러나 이미 늦었어. 진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안채의 매화나무는 눈에 덮여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15년 전 큰 죄를 지었어. 무고한 아들을 쫓아내고 그의 인생을 망쳤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요. 하늘의 뜻이요.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설마 김도승이?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고개를 돌렸다. 해숙은 그의 등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강씨 가문의 사랑채는 죽은 듯이 조용하였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창문을 두드렸다. 등잔불은 흔들렸고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김도승은 혼자 방에 앉아 읍매와 놀이개를 쥐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쓰다듬으며 1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막의 모래바람, 목마름, 굶주림, 죽음의 공포. 그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는 사막에서 상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보였다. 그는 장부를 다루는 솜씨로 상인들의 신뢰를 얻었고 점점 더 큰 일을 맡게 되었다. 10년이 지나자 그는 작은 상단의 주인이 되었다. 15년이 지나자 그는 중원을 호령하는 철혈 상단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였다.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복수할지, 어떻게 그들을 무릎 꿇릴지.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이 실현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15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난다. 섣달금은 만인 앞에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나의 정체를 밝히리라. 그는 놀이개를 품에 넣고 일어났다.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그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눈은 모든 것을 덮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하였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 정수는 김도승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서영 무역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도승은 침착하게 정수를 찾아와 말하였다. 도련님, 송구스럽사옵니다. 서역의 상인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이 실패하였사옵니다. 소인도 큰 손해를 입었사옵니다. 정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 가문의 땅 문서와 상단권은 어찌 되는 것이오? 도련님, 계약서를 기억하시옵니까? 사업이 실패할 경우 담보물은 소인의 소유가 되옵니다.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그것은 우리 가문의 전부옵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으나 김도승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 계약은 계약이옵니다. 소인도 손해를 입었사옵니다. 이제 담보물을 회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옵니다.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황급히 해숙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해숙은 분노와 공포에 떨며 소리쳤다. 이놈, 우리를 속였구나. 김도승은 처음부터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계약서는 법적으로 완벽하였고 관청은 김도승의 편이었다. 강씨 가문은 이제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진호는 혼자 사랑채에 앉아 있었다. 등잔불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15년 전을 떠올렸다. 강우의 맑은 눈빛,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던 목소리, 그리고 그를 쫓아내던 그날 밤. 우야, 아비가 미안하구나. 아비가 잘못하였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늦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안채의 매화나무는 눈에 덮여 있었다. 그 가지는 바람에 흔들렸고 꽃은 이미 시들어 떨어져 있었다. 마치 이 가문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하였다. 섣달금음 강씨 가문에서는 연말 대규모 잔치가 열렸다. 이는 매년 열리는 전통이었고 광주 고을의 모든 양반과 상인들이 초대되었다. 관청의 관료들도 참석하였고 심지어 한양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다. 사랑채와 안채는 붉은 등불로 가득 찼고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 위에는 각종 음식이 차려졌다. 잡곡밥, 김치, 장아찌, 젓갈, 나물, 제철 생선, 육류 그리고 값비싼 술들이 풍성하게 놓여 있었다. 해숙과 정수는 최고급 비단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하였다. 그들은 김도승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이 더욱 두려웠다. 진호는 상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으되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도승 또한 초대되었고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손한 태도로 자리에 앉았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정수가 일어나 연단에 올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옵니다.
저희 강씨 가문은 김도승 나리와 손을 잡고 서영 무역 사업에 투자하였사옵니다. 곧 막대한 수익이 돌아올 것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으나 그 박수 소리는 어딘가 어색하였다. 해숙은 만면에 억지 웃음을 띄었다. 그러나 그 순간 김도승이 천천히 일어났다. 도련님,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도승에게 쏠렸다. 정수는 당황하며 김도승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옵니까, 김나리? 김도승은 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연단 위에 펼쳤다. 그의 손은 떨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싸늘하였다. 도련님께서 말씀하신 서영 무역 사업은 사실 실패하였사옵니다. 순간 연회장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정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해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요? 김나리, 그게 무슨 말이요? 김도승은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문서를 들어 모두에게 보였다. 이 문서는 도련님께서 소인에게 담보로 맡긴 땅 문서와 상당권이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담보물은 소인의 소유가 되옵니다. 이제 강씨 가문의 모든 재산과 상단은 소인의 것이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어. 도련님,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신 것이 화근이옵니다. 여기 뒷면을 보시옵소서. 김도승은 계약서의 뒷면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독소 조항이 명확히 쓰여 있었다. 정수는 그것을 보며 비틀거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김나리,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문이 망하면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옵니다. 김도승은 천천히 연단을 내려와 해숙 앞에 섰다. 그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하였다. 해숙 부인, 이제 이 가문의 모든 재산과 상단은 소인의 소유이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마시옵소서. 해숙은 분노에 떨며 김도승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광기로 가득하였다. 이놈! 내가 감히? 내가 누구인데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느냐? 내가 누구냐고? 그 순간 김도승은 천천히 손을 들어 수염을 벗겼다. 그리고 가발을 벗어 던졌다. 그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은 15년 전 이 가문에서 쫓겨났던 강우의 얼굴이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해숙 부인, 그대는 나를 잊었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하였으되 그 안에는 15년의 한이 담겨 있었다. 15년 전 그대가 누명을 씌워 쫓아낸 이 가문에 버려진 아들 강우가 돌아왔소. 해숙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였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호는 술잔을 떨어뜨렸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우야, 내가 우야란 말이냐? 강우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차가운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아버님, 15년 전 아버님께서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저를 버리셨사옵니다. 이제 저는 그 가문을 되찾으러 왔사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가문을 심판하러 왔사옵니다. 강우는 품에서 또 하나의 문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15년 전 해숙이 위조한 장부의 원본이었다. 그는 그것을 높이 들어 모두에게 보였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것은 15년 전 해숙 부인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위조한 장부이옵니다. 이 장부에는 해숙 부인이 직접 은자 3,000냥을 빼돌리고 그것을 제 탓으로 돌리기 위해 조작한 흔적이 남아 있사옵니다. 증거는 명백하옵니다. 관청의 관료들이 일어나 장부를 확인하였다. 그들은 장부를 자세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완벽하였다. 해숙의 필체에 도장의 흔적 그리고 은자를 빼돌린 날짜까지 모두 일치하였다. 해숙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강우를 바라보았다. 강우,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냐? 강우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하였다. 어머니, 그대는 단 한 번도 내 어머니가 아니었소. 그대는 다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악인일 뿐이요.
강우는 돌아서서 관청의 관료들에게 명하였다. 해숙과 정수를 체포하시오. 그들은 가문의 재산을 횡령하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죄인이옵니다. 또한 정수는 도박으로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괴롭혔사옵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사옵니다. 포졸들이 달려와 해숙과 정수를 포박하였다. 해숙은 울부짖으며 저항하였으나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 정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형에게 애원하였다. 형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못하였나이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강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용서? 15년 전 그대들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소. 그대들은 나를 사막으로 내몰았고 나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소.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시오. 포졸들이 해숙과 정수를 끌고 나갔다. 연회장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강우를 바라보았다. 강우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진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다. 우야, 아비가 미안하구나. 아비가 잘못하였다. 강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말하였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용서하옵니다. 그러나 이 가문은 이미 끝났사옵니다. 아버님께서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저를 버리셨고 그 결과가 이것이옵니다. 진호는 아들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다. 아비가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아비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강우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슬픈 눈빛으로 말하였다. 아버님, 이제 편히 지내시옵소서. 제가 아버님의 노후를 책임지겠나이다. 그러나 이 가문은 해체하겠나이다. 이 재산은 탐욕으로 더럽혀진 것이옵니다. 강우는 돌아서서 연회장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였으되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섣달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해숙과 정수는 관청에서 재판을 받았다. 증거는 명백하였고 그들의 죄는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관찰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다. 해숙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가문의 재산을 횡령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정수는 도박으로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고 백성들을 괴롭힌 죄로 도형에 처하여 관노로 일하게 한다. 해숙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서북 국경의 유배지로 끌려갔다. 그녀는 가마를 타고 떠나며 강씨 가문을 돌아보았다. 그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정수는 관노복을 입고 쇠사슬에 묶여 관청으로 끌려갔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형의 이름을 불렀으나 강우는 그를 보러 오지 않았다. 장터의 백성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저것들이 바로 강씨 가문을 망친 악인들이로군. 쯧쯧, 탐욕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늘이 보고 계시는 것이니라. 강씨 가문은 강우의 손에 돌아왔다. 그러나 강우는 그 가문을 원래대로 복원하지 않았다. 그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고아원과 구휼기관에 기부하였다. 그는 광주 고을의 관청을 찾아가 관찰사에게 말하였다. 딸이 이 재산으로 고아원을 짓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산은 탐욕으로 더럽혀진 것이옵니다. 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관찰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승날이 아니 강우 도령. 그대는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오. 이 재산은 백성들을 위해 잘 쓰이도록 하겠나이다. 강우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관청을 나섰다. 그는 광주 고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강씨 가문의 저택을 찾았다. 안채의 매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이제 늙어가지가 시들어 있었다. 강우는 그 나무 아래 서서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님, 저는 복수를 마쳤사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고 매화나무의 가지가 흔들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든 가지에서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강우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품에서 은매와 놀이개를 꺼내 나무 아래에 놓았다. 어머님, 이제 이것을 돌려드리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나이다. 그는 일어나 걸어갔다.
매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작은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향기를 뿌렸다. 진호는 아들과 함께 광주 고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강씨 가문의 저택을 지키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하였다. 그는 매일 아침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은매와 놀이개를 바라보며 아들을 그리워하였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고아들을 돌보았다. 그의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더욱 구부정해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야, 너는 진정한 의인이구나. 아비는 내가 자랑스럽다. 강우는 광주 고을을 떠나 한양으로 향하였다. 그는 철혈 상단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하였다. 그는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응징하며 정의로운 상단을 만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한양을 넘어 전국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철혈 도승이라 불렀다. 세월이 흘렀다. 어느 봄날 강우는 혼자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버드나무는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 그리고 안채 마당의 매화나무. 복수는 끝났으되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는구나. 그 순간 한 여인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그녀는 연분홍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댕기를 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맑고 순수하였고 눈빛은 따뜻하였다. 강우는 그녀를 보며 문득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여인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를 길을 잃으셨나이까? 강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이제 찾았사옵니다. 여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걸어갔다. 강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봄바람은 따뜻하였다. 그는 이제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였다. 그 무렵 광주 고을의 강씨 가문 저택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안채의 늙은 매화나무가 갑자기 만개하였던 것이다. 시든 가지에서 수백 송이의 꽃이 피어났고 그 향기는 온 고을에 퍼졌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며 입을 모아 말하였다. 저것은 하늘이 내린 표징이로다. 의로운 자가 돌아왔으니 매화가 다시 피어난 것이로다. 진호는 그 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매화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하늘이시여 감사하옵니다. 제 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화꽃은 바람에 흔들렸고 꽃잎 하나가 그의 손에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주워들고 가슴에 품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니 높은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낮은 자는 언젠가 높아지느니라. 탐욕은 불과 같아 제 몸을 태우되 의로움은 매화와 같아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느니라. 강우는 버려졌으되 다시 일어났고 해숙은 높았으되 끝내 무너졌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라. 사람이 의리를 잃으면 귀신도 돕지 않으되 의리를 지키면 하늘도 그를 가엾이 여기느니라.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